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빗소리에 묻혔다. 입안 가득 비릿한 쇠맛이 돌더니 이내 붉은 선혈이 진흙탕 위로 왈칵 쏟아졌다. 차가운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내리는 저주처럼 끊임없이 퍼부어대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김정원의 몸뚱이는 짐승의 사체처럼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배를 걷어차는 가죽신의 둔탁한 감촉을 생생히 느껴야 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로 날카로운 통증이 파고들었고 온몸은 이미 진흙과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비단옷을 걸치고 술잔을 기울이던 그 귀공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바닥을 기어다니는 자는 그저 매맞는 개보다 못한 처량한 신세일 뿐이었다. 이 더러운 거지를 당장 눈앞에서 치우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머리 위 옥눈 안간에서 서리빨 같은 호통 소리가 떨어졌다. 정원은 찢어진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화려한 등불이 밝혀진 2층 누각. 그곳에는 천하절색이라 불리는 기생매향이 서 있었다. 그녀는 비단 부채로 코끝을 가린 채 마치 오물을 보듯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독설이었다. 빗물에 젖어 흐릿한 씨앗 속에서도 그녀의 자태는 요사스러울 만큼 아름다웠으나 그 아름다움은 정원의 심장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정원은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으며 쉰 목소리로 애원하듯 외쳤다. 매향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 가산을 다 털어 내게 바치지 않았느냐. 정원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매향은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다. 오히려 지난날 정원이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쳤던 수많은 재물과 정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표정은 잔혹하리만큼 냉담했다. 돈 떨어진 양반은 똥파리보다 못한 법. 네가 가진 그 알량한 가문과 재물이 있었기에 내가 웃어준 것이지. 네 놈 자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냐. 주제를 알아야지. 여봐라. 무얼 하느냐 저 미친놈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놓거라. 매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하인들이 다시 달려들어 정원을 짓밟기 시작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정원의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화려했지만 덧없는 꿈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의 기록이었다. 한양 제일의 거부였던 김진사의 독자.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난 오만방자한 청년. 그것이 바로 김정원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고 믿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3년 전 정혼자였던 소담을 모욕하며 파혼을 선언하던 그날의 광경이었다. 소담은 덕망 높은 선비의 딸로 성품이 온화하고 지혜로웠으나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이 있어 외모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정원은 그녀의 외모만을 보고 질색하며 가문의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내 어찌 저런 추물과 한 이불을 덮으란 말이오. 천하의 김정원이 저런 박색을 부인으로 맞이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죽어도 저 여인과는 혼인하지 않겠소. 소담은 치욕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던 그 모습, 묵묵히 모욕을 견디며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빗물에 젖은 정원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때 소담의 아버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원에게 경고했었다. 자네,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니 언젠가 그 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걸세. 그 노인의 저주는 지금 이 차가운 진흙탕 위에서 현실이 되어 정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 후 정원은 운명처럼, 아니 악연처럼 기생 매향을 만났다. 매향의 미모는 실로 경국지색이라 할 만했다. 백옥 같은 피부,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한 눈동자, 앵두 같은 입술. 정원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혼을 빼앗겼고 그녀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팔아치우고 집안의 보물을 헐값에 넘기며 매향의 비단 치마폭에
금은 보화를 쏟아부었다. 친구들의 충고도, 부모님의 간곡한 만류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매향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맹목적인 욕망만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정원 도련님만이 저의 진정한 낭군이십니다. 매향이 귓가에 속삭이던 달콤한 거짓말들, 그 가식적인 교태에 속아 정원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는 정원의 곳간이 바닥남과 동시에 막을 내렸다. 마지막 남은 선산의 문서까지 팔아넘기고 빈털터리가 되자 매향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오늘 밤 정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남은 옷가락지 하나를 들고 그녀를 찾았으나 돌아온 것은 멸시와 매질 뿐이었다. 퍽! 하인의 몽둥이가 정원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찾아온 것은 뼈저린 후회였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토록 어리석었을까?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소담의 그 맑고 깊은 눈동자가 비록 얼굴에 반점은 있었으나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눈빛이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그녀라면 지금 이 비참한 몰골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았을까? 아니, 애초에 그녀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파멸은 없었을 것이다. 몸은 점점 차가워져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다. 빗물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옥루 위에서는 여전히 매향의 웃음소리와 사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들은 지금 정원의 비참한 몰락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으리라. 분노와 수치심이 치밀어 올랐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정원은 진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에 대한 통곡이었다. 그때 거센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인들은 이미 정원이 죽은 줄 알고 침을 뱉으며 돌아간 뒤였다. 정원은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멈춰서는 것을 느꼈다.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길이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가냘프지만 심지 굳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정원은 힘겹게 눈을 떠 흐릿한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낡은 삼배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다해진 수건을 쓴 여인. 빗줄기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냄새는 기방의 짙은 분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쑥 냄새였다. 그것은 잊고 있었던 고향의 냄새, 혹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냄새였다. 정원은 그 냄새의 안도감을 느끼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웅얼거렸다. 물 좀. 여인은 주저없이 자신의 품에서 표주박을 꺼내 빗물을 받아 정원의 입가에 대주었다. 차가운 빗물이 타들어가는 목구멍을 적시자 정원은 비로소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덮쳐오는 어둠은 거부할 수 없는 파도처럼 그의 의식을 삼켜버렸다. 의식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 정원은 여인의 얼굴에 있는 검붉은 그림자를 본 듯했다. 그것이 환영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기이하게도 그 모습이 전혀 흉측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절세 미녀보다도 성스럽고 고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이리라 생각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 한양의 화려한 밤거리. 그 뒷골목의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서 한 남자의 인생이 끝이 나고 또 다른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빗줄기는 정원의 몸에 묻은 오물을 씻겨내려는 듯, 아니면 그의 죄업을 씻어내려는 듯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흘렀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을 헤매는 듯한 끔찍한 열기가 며칠 밤낮으로 정원의 온몸을 휘감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몽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짓거렸고, 때로는 매향의 조소 섞인 얼굴이, 때로는 엄한 아버지의 꾸짖는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누군가의 서늘한 손길이 불덩이 같은 이마를 짚어주었고 타들어가는 입술 사이로 쌉싸름한 약물을 흘려 넣어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하고 거칠었으나 기이하게도 그 어떤 비단결보다 부드럽게 느껴져
정원은 무의식 중에도 그 손에 매달려 흐느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어느 날, 정원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자개장식이나 비단 금침이 아닌 그 으름이 잔뜩 묻은 석가래와 흙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이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등잔불 아래서 배틀을 돌리던 여인이 기척을 느끼고 다가왔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정원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낡은 삼배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은 여인. 오른쪽 뺨을 뒤덮은 붉은 반점. 그녀는 바로 3년 전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내쳤던 정혼자 이소담이었다. 정원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을 비볐으나 잔혹한 운명은 변하지 않았다. 천하의 김정원이 자신이 추물이라 부르며 경멸했던 여인의 거처에 누워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부서진 갈비뼈의 통증이 비명과 함께 온몸을 강타했다. 윽짧은 신음과 함께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그를 소담이 황급히 부축해 자리에 눕혔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갈비뼈가 상하고 오장육부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며칠을 사경을 헤매다 겨우 깨어나셨습니다. 소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원망도, 분노도, 그렇다고 지나친 반가움도 담기지 않은 그저 물 흐르듯 평온한 어조였다. 정원은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과거 자신의 오만함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을 찔렀다. 내 어찌 저런 박색과 혼인을 한단 말인가? 라고 외치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정원은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찌 나를 구했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오? 아니면 내 비참한 꼴을 보며 조롱이라도 하려는 게요? 정원의 말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양반의 알량한 자존심과 방어적인 태도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소담은 그 날카로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며칠을 굶주린 정원의 위장이 요동쳤다. 조롱이라니요. 빗속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도련님은 한때 저와 연을 맺을 뻔했던 분이 아닙니까? 악연도 인연이라 했습니다. 드십시오. 미음입니다. 소담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정원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정원은 입을 꾹 다물고 거부하려 했으나 생존 본능은 이성보다 강했다. 껄끄러운 보리 미음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식어버린 오장육부를 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기방에서 먹었던 산의 진미. 곰발바닥 요리나 전복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칠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으나 지금껏 맛본 그 어떤 음식보다 달고 깊은 맛이 났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원은 염치도 잊은 채 허겁지겁 미음을 받아 먹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미음 그릇 위로 번지는 것을 깨달았다. 제발 그만하시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차라리 욕을 하고 침을 뱉으시오. 그게 내 마음이 더 편하겠소. 정원은 숟가락을 밀쳐내며 오열했다. 자신이 전 재산을 바친 매향은 그를 개처럼 내다버렸는데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소담은 그를 살려내고 있었다.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소담은 묵묵히 정원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도련님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 끝에 무엇을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도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정원은 좁은 단칸방에서 소담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기거하게 되었다. 소담은 낮에는 남의 집 밭일 거들어주고 밤에는 늦게까지 배틀에 앉아 배를 짰다. 끼, 털썩, 끼, 털썩. 규칙적인 배틀 소리는 정원에게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신음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정원은 누워서 그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거친 삼배옷 위로 드러난 구분 등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투박한 손, 그리고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옆벌굴. 어느 날 밤
정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소담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이 불빛에 도드라져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흉측하다며 고개를 돌렸을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땀방울이 맺힌 이마와 진지하게 배를 짜는 눈매에서 숭고함마저 느껴졌다. 정원은 비로소 깨달았다. 껍데기에 불과한 외모 뒤에 숨겨진 보석처럼 빛나는 그녀의 영혼을. 매양의 얼굴은 화려한 꽃이었으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독초였고, 소담의 얼굴은 투박한 돌멩이 같았으나 그 속은 변치 않는 황금이었다. 소담 낭자. 힘들지 않소. 나 같은 놈 먹여 살리느라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하고 내 몸이 나으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소. 대바느질이라도 해서 빚을 갚으리다. 정원이 죄스런 마음에 말을 건네자 소담은 배틀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정원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은혜라니요. 그런 생각 마시고 어서 쾌차만 하십시오. 도련님은 본래 총명하시고 글재주가 뛰어나다 들었습니다. 몸이 나으면 다시 글을 읽으셔야지요. 세상의 뜻을 펼치셔야 할 분이 이리 주저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소담의 말은 정원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글이라니. 가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된 자신에게 다시 붓을 들라니. 그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소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정원이 잃어버린, 아니, 스스로 내던져버린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소담은 장터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돌아왔다. 그녀의 품에는 쌀 한 박과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붓과 먹이 들려 있었다. 정원은 깜짝 놀라 물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이오? 쌀 살 돈도 빠듯할 터인데. 소담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어머님 유품인 은비녀를 팔았습니다. 쌀독이 비어가는 것보다 도련님의 마음이 비어가는 것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서책방 주인이 헐값에 내놓은 헌책들이지만 성현의 말씀은 새 책이나 헌책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다시 시작하십시오. 정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 자신에게 책을 사주다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에게 모욕을 당했던 여인이 보여주는 이 헌신적인 사랑 앞에 정원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다. 묵직한 책의 무게가 마치 태산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소담의 피와 땀,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믿음이었다. 정원은 눈물을 머금고 소담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은 더 이상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점지했다는 징표처럼 보였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추물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임을 정원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내 맹세코. 낭자의 이 정성을 헛되이 하지 않겠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낭자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나지 않게 하리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낭자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인으로 맞이하겠소. 정원은 붓을 들어 먹을 갈았다. 먹향기가 좁은 방 안에 그윽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지난날 기방에서 맡던 퇴폐적인 향내가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는 각성의 향기였다. 밖에서는 다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정원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소담은 다시 배틀에 앉아 끼익 털썩 배를 짜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이제 정원에게 희망의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바닥까지 추락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헌신적인 여인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배틀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그것은 정원의 귓가에 울리는 생명의 고동소리이자 동시에 그의 심장을 옥죄어오는 죄책감의 채찍질 소리였다. 좁은 방 한 구석,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정원은 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눈은 글자가 아닌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소담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럴 때마다 벽에 비친 소담의 그림자도 덩달아 춤을 추듯 일렁였다. 겨울밤은 깊고 길었으며 냉기는 얇은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정원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그러나 정작 그를 춥게 만드는 것은 날씨가 아니었다. 깸겹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배를 짜는 소담의 기침 소리였다. 내가 과연 사람인가? 아니면 저 여인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인가? 무옌일. 마가스미디에 정원은 붓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소담이 팔아버린 은비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 귀한 것을 팔아 마련한 책과 붓, 그리고 자신이 지금 넘기고 있는 책장 하나하나가 소담의 살점처럼 느껴져 차마 함부로 넘길 수가 없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김정원이 촌부의 책바느질에 기대어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밑바닥부터 갉아먹었다. 매향에게 버림받았을 때의 분노는 어느새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로 바뀌어 있었다. 쿨럭, 쿨럭. 부엌 쪽에서 소담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정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담마저 자신 때문에 병을 얻어 쓰러질 것이 분명했다. 차라리 어디론가 사라져주는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 정원은 낡은 보찜 하나를 챙겼다. 가져갈 것이라고는 소담이 사준 책 한 권과 붓 한 자루뿐이었다. 그는 집신을 신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당에는 쌀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원은 소담이 있는 부엌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부디 좋은 산에 만나 행복하시오. 나 같은 놈은 있고 이 은혜는 내 죽어서라도 갚으리다. 공변디기스리스러. 그가 눈물을 삼키며 살인문을 나서려는 찰나였다. 어디를 가십니까? 등 뒤에서 들려온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정원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니 소담이 호롱불을 들고 서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원은 고개를 떨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 이상 낭자의 짐이 될 수는 없소. 내 주제에 무슨 과거 급제란 말이오. 낭자의 고열을 짜내어 헛된 꿈을 꾸는 내가 역겨워 견딜 수가 없소. 차라리 나가서 빌어먹는 것이 마음 편할 듯하오. 정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담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녀는 정원의 손에 들린 보찜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책과 붓을 보며 정원은 놀란 눈으로 소담을 쳐다보았다. 언제나 온화하고 순종적이던 그녀가 이토록 격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도련님, 정말 이리도 비겁한 분이셨습니까? 소담의 일갈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짐이 된다고요. 역겹다고요. 그따위 나약한 소리를 하려고 제 어미의 유품을 팔게 하셨습니까? 제가 도련님을 살린 것은 도련님이 다시 거짓골로 나가서 객사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련님 안에 있는 귀한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지금 그 뜻을 펴보기도 전에 도망치려 하십니까? 소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붉은 반점이 있는 뺨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제 얼굴에 이 흉터를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얼굴로도 당당하게 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헌데 사지 멀쩡하고 학식까지 갖춘 도련님은 어찌하여 마음의 흉터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치려 하십니까? 지금 도련님이 이 살인문을 나서는 순간 도련님은 정말로 구제불능의 못난 사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방으로 들어가 붓을 드신다면 훗날 세상을 구할 재상이 되실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소담의 말은 정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것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다. 죽어가던 그의 영혼을 후려쳐 깨우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다. 정원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느끼던 죄책감조차 실은 도피를 위한 비겁한 변명이었음을. 진정으로 그녀에게 보답하는 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믿어주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임을. 정원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낭자, 내가 어리석었소. 내 마음이 약해서. 낭자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랬소. 용서하시오. 소담은 다가와 정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거친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정원의 차가운 몸을 녹였다. 일어서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끊기면 제 배틀 소리도 힘을 잃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보찜 속에 있던 끈을 꺼내 자신의 머리카락을 상투 틀어 천장에 매달았다. 졸음이 쏟아져 고개가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당겨져 잠을 깰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날카로운 송곳을 허벅지 옆에 두어 정신이 흐트러질 때마다 스스로를 찔렀다. 내 뼈가 가루가 되고 살이 타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저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닌티야, 완공가 뭔지 초가녀.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처마 및 고드름이 녹아내리고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힐 때까지 정원의 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책에 파묻혀 살았다. 사서삼경을 수백 번 통독하고 역대 명문장들을 필사하며 물리를 트였다. 어느 늦은 봄날 밤, 정원은 잠시 붓을 놓고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마루 끝에 소담이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낮에는 밭일, 밤에는 햇바느질로 쉴 틈 없이 일해온 그녀였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정원은 문득 그녀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을 바라보았다. 과거. 그 반점은 그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그 반점은 붉은 꽃잎처럼 보였다. 아니,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 아름다운 훈장처럼 보였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그녀의 붉은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소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도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인기척에 소담이 눈을 떴다. 아, 도련님,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소담이 당황하며 일어나려 하자 정원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매향의 백옥 같던 손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낭자, 저 달을 보시오. 정원이 밤하늘의 둥근 달을 가리켰다. 예전에 나는 저 달이 차오르고 기우는 이치조차 모르고 그저 화려한 겉모습만 쫓았소. 허나 이제는 알겠소.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라는 것을. 매향은 향기 없는 조화저화였으나 낭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그윽한 향을 내뿜는 난초와 같소. 정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소담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잡힌 손을 빼지는 않았다. 도련님,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진심이요. 내 이번 과거에서 반드시 급제하여 낭자가 나의 난초임을 세상 천지에 알릴 것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정원의 눈빛은 더 이상 방탕한 귀공자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다. 확고한 신념과 깊은 지혜가 담긴 선비의 눈빛이었다. 소담은 그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정원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부터 봄의 따스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드디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다. 정원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품고 소담이 정성스레 싸준 보찜을 메고 한양길에 올랐다. 떠나는 정원의 뒷모습을 보며 소담은 대문 밖까지 나와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다.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소담의 기도가 봄바람에 실려 정원의 옷자락을 스쳤다. 정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주먹을 불끈 쥐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소담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사랑과 믿음이 지키고 있었다. 한양에 도착한 정원은 과거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제시다이가 걸렸다. 논형론신, 진정한 향기에 대하여 논하라. 시제를 보는 순간 정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붓을 든 그의 손이 거침없이 화선지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글이 아니라 뼈저린 후회와 뜨거운 깨달음으로써 내려가는 인생의 고백이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고요하던 관아의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치솟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쳤고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옥피리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동원 마당은 이제 비명과 절규로 뒤덮였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이 엎어지고 최고급 술이 바닥에 쏟아져 비릿한 냄새를 풍겼다. 탐관오리 변사또는 젓가락을 든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고 그의 옆에서 요염한 자태를 뽐내던 기생매향 역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마는 엎어진 술병에서 흘러나온 술에 젖어 흉하게 얼룩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관오리와 그의 기생하는 무리들을 향한 서슬퍼런 심판의 시작이었다. 역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당당하게 동원으로 들어서는 한 사내가 있었다. 낡은 패랭이를 벗어던지고 해진 도포를 걷어치우자 그 속에서 눈부신 관복과 흉배가 달빛을 받아 번쩍였다. 서리빨 같은 기세로 좌중을 압도하는 그의 눈빛은 매서웠으나 깊고 고요했다. 그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던 아전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사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사또가 앉아있던 상석으로 향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묵직한 권위와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는 바로 지난 과거에서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로 제수받은 김정원이었다. 폐인이 되어 진흙탕을 뒹굴던 그가 이제는 왕의 보검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죄인 변학수는 듣거라. 내 놈이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들을 외면하고 창고의 곡식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또한 기생들과 놀아나며 정사를 돌보지 않고 억울한 백성들을 곤장으로 다스려 입을 막았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도 남음이 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정원의 호통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변사또는 혼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머리를 토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정원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화려한 가채를 쓰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매양이 있었다. 그녀는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다. 정원의 입가에 비릿한 냉소가 스쳤다. 3년 전 비오는 밤 자신을 개처럼 내쫓았던 그 오만방자한 여인이 지금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꼴이라니.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했으나 이토록 극적인 반전이 또 있을까 싶었다. 여봐라, 저 요사스러운 기생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정원의 명령에 나졸들이 거칠게 매향을 끌어내려 형틀에 묶었다. 매향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다.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저 사또 나으리가 부르셔서 술 시중을 든 죄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여인에게 이 무슨 가혹한 처사입니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매향은 고개를 들어 정원을 바라보며 눈물 섞인 애원과 함께 은근한 교태를 부렸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가 여전히 사내들에게 통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 사이로 드러난 하얀 어깨와 눈물 젖은 눈동자는 묻 사내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해 보였다. 그러나 정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이 역겹다는 듯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다. 정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매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낡은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옷가락지를 본 순간 매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3년 전 정원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건네려다 진흙탕에 버려졌던 정원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옷가락지였다. 정원이 훗날 몰래 다시 찾아 간직해온 치욕과 각성의 증표였다. 이 가락지를 기억하느냐? 정원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매향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원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준수한 용모에 기품이 흐르는 관복을 입은 사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그 이목구비. 설마. 매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3년 전 빗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그 찌질한 몰락 양반. 김정원. 그가 지금 왕의 어사가 되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서 있는 것이다. 정원 도련님 아니, 어사나으리. 매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정원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다. 네가 돈 떨어진 똥파리라며 내쫓았던 김정원이다. 네가 진흙탕에 처박아 버렸던 그 사내가 지옥 끝에서 기어 올라와 네 앞에 섰다. 어떠냐?
지금도 내가 똥파리로 보이느냐? 매향은 공포와 후회로 얼룩진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이라 닥쳐라. 정원의 고함 소리에 매향은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다물었다. 정원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깨달음의 일갈이었다. 너는 내 재물을 사랑했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재물이 사라지자 헌신짝처럼 나를 버렸다. 네. 겉모습은 화려한 꽃처럼 아름다울지 모르나 내 속은 악취가 진동하는 거름더미와 다를 바 없다. 내가 과거 시험에서 진정한 향기에 대해 논하여 장원을 급제하였다. 그때 내가 쓴 답안이 무엇인지 아느냐? 정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담의 얼굴이 떠올랐다. 꽃은 시들면 향기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덕은 세월이 흘러도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 나는 내게서 맡았던 그 역겨운 분 냄새에 취해 진정한 난초의 향기를 맡지 못했었다. 허나 이제는 안다. 얼굴에 흉터가 있어도 마음이 고운 사람이 천하절색이고 얼굴이 아무리 고워도 마음이 짐승만도 못하면 그것이 바로 추물이다. 너는 오늘 네가 그토록 믿었던 외모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네가 저지른 악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정원은 판결을 내렸다. 죄인 매향은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데 일조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짓밟은 죄가 명백하다. 이에 너의 기적, 기생, 명부를 박탈하고 관비로 삼아 평생 험한 일을 하며 내 죄를 씻게 할 것이다.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고운 손이 흙투성이가 되고 네가 멸시하던 천한 신세가 되어보면 빗속에 버려진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이다. 끌고 가라. 매향은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안 됩니다. 나으리 제발 관비라니요. 이 얼굴로 어찌 밭을 갈고 물을 냈는단 말입니까? 정원 도련님. 그녀의 처절한 비명은 정원의 가슴에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다. 그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사필귀정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의 이치를 확인한 안도감이었다. 변사또 역시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다. 관아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암행어사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그들의 환호성 속에서 정원은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모든 처결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원은 동원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밤의 연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아침 이슬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냈다. 소담이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를 팔아 사주었던 그 책이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책장을 어루만지는 정원의 눈가에 따스한 물기가 어린다. 소담 낭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소. 투, 마싱아니마, 엔지, 아마니. 한양의 권세가들이 그를 사위로 삼고 싶어 줄을 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임금 또한 그를 총애하여 더 높은 관직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정원에게 그 모든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았다.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여인이 초라한 오두막에서 배틀을 돌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껍데기에 화려함에 현혹되던 어리석은 청년이 아니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의 고귀함을 아는 진정한 사내가 되어 있었다. 행장을 꾸려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원의 명령에 수행하던 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으리, 한양으로 가서 승전보고를 올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고향에는 왜 한양보다 더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빚을 갚으러 가는 길이니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표정은 개선 장군보다 더 위풍당당했고 설레는 소년처럼 벅차올랐다. 그는 말에 올라타며 붉은 반점을 가진 여인이 기다리고 있을 그곳, 쑥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그 작은 오두막을 향해 힘차게 채찍을 휘둘렀다. 이제 곧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두 영혼이 다시 만날 시간이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고요한 산촌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양의 번화한 거리와는 비할 바 없이 초라하고 적막한 곳이었으나 금에 환영한 김정원의 눈에는 그 어떤 궁궐보다도 포근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비쳤다. 그는 화려한 어사 행차를 물리치고 단출하게 말한 필에 몸을 실은 채 익숙한 흙길을 오르고 있었다. 다박, 다박. 말발굽 소리가 정적을 깨울 때마다 정원의 심장은 갓 잡아 올린 물고기처럼 세차게 요동쳤다. 임금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그였으나 낡은 살인문이 가까워질수록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고 손에 땀이 쥐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여인에게 바치는 참회의 순례이자 사랑의 고백이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살인문 앞에는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쑥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정원은 말에서 내려 곱비를 메어두고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끼익, 경첩이 녹슬어 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당 한가운데 평상에는 소담이 등을 돌리고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다. 3년 전과 다름없는 수수한 뒷모습, 해진 삼배 저고리, 그리고 쪽진 머리에 꽂힌 나무 비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어깨가 조금 더 야위어 보인다는 것뿐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소담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누구십니까? 그녀의 시선이 정원의 얼굴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눈동자가 커지며 들고 있던 콩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좌르르. 콩들이 마당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메웠다. 정원의 화려한 관복과 흉배, 그리고 당당해진 풍채는 그녀가 알던 패인 김정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눈빛, 따뜻하고 깊어진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소담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였다. 붉은 반점이 있는 오른쪽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가리는 그녀의 모습에 정원의 가슴이 욱신거려왔다. 어사, 나으리께서 어찌 이곳까지. 소담은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으려 했다. 신분의 격차,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정원은 성큼성큼 다가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암행어사가 촌부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것이다. 소담이 기겁하며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정원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소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바딜로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정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비단처럼 느껴졌다. 낭자, 고개를 드시오. 제발 나를 피하지 마시오. 정원의 간곡한 목소리에 소담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그녀의 뺨 위로 붉은 반점이 노을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정원은 손을 들어 그 반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예전에는 혐오스럽게만 여겼던 그 흔적이 이제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붉은 꽃잎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이 앞다퉈 딸을 주겠다고 합디다. 임금께서도 부마 임금의 사위 자리를 권하셨지요. 허나 나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밤낮 없이 말을 달려 이곳으로 왔소. 왜인 줄 아시오? 소담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정원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꽃은 열을 붉은 것이 없으나 사람의 향기는 만년을 간다 하였소. 내 지난날 눈이 멀어 똥파리처럼 썩은 꽃만 찾아다녔으나 낭자의 지극한 정성 덕에 비로소 눈을 떴소.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매향의 요염한 웃음이 아니라 낭자의 이 투박한 손과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나를 믿어준 그 마음이었소. 낭자의 얼굴에 있는 그 붉은 점은 흉터가 아니라 내 차가운 가슴에 불을 지펴준 사랑의 낙인이요. 정원은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소담이 팔았던 어머니의 은비녀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나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세공된 은비녀가 들어있었다. 그는 소담의 머리에 꽂혀있던 나무 비녀를 빼고 그 자리에 은비녀를 꽂아 주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내게는 낭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자 평생을 모셔야 할 스승이며 유일한 정인 측는 이요.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
이 못난 놈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시오. 소담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원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평생 추물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숨죽여 살았던 서름이, 그리고 정원을 떠나보내고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정원은 그녀를 부서질세라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마을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장원 급제한 암행어사가 얼굴에 흉측한 반점이 있는 노처녀와 혼인을 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아니, 김진사 댁 아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추물과 하며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여자가 무슨 요술을 부린 게야 라며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정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초청해 성대하지는 않으나 엄숙하고 기품 있는 혼례를 올렸다. 혼례식 날, 정원은 관복 대신 정갈한 선비의 옷을 입고 소담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정원은 소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이 소담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 영혼의 동반자여. 그대들이 보기에 그녀의 얼굴에 흠이 있을지 모르나 내 눈에는 그녀의 마음보다 더 맑고 고운 것은 세상에 없소. 앞으로 누구든 내 부인을 모욕하는 자는 나를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라. 서리빨 같은 정원의 일갈에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절을 올리고 합한 줄을 나누어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점차 숙연해졌다. 겉모습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경외하고 아끼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부부의 도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신방의 촛불 아래서 정원은 소담의 붉은 반점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대를 귀하게 여기리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정원은 청렴하고 강직한 목민관으로 명성을 떨쳤고 벼슬은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항상 백성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하여 보청천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존경을 더 많이 받은 것은 그의 부인, 정경부인 이씨였다. 소담은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고아들을 거두어 길렀다.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를 보고 쑥덕거리던 사람들도 그녀의 인품에 감화되어 점차 그녀를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하게 되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얼굴에 있는 반점을 흉이라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덕망 높은 부인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어느 늦가을 밤, 낙엽이 지는 정자마루에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원은 늙고 주름진 소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국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 코끝을 스쳤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비오던 날 밤을. 정원의 물음에 소담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진흙탕 속에 쓰러져 계시던 대감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허허, 그때는 내가 정말 철이 없었지. 껍데기만 였다가 알맹이를 보지 못했으니 말이오. 만약 그때 내가 부인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쓰레기처럼 버려졌을게요. 부인은 나의 은인이자 내 인생의 등불이었소. 정원은 소담의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감회에 젖었다. 소담은 다른 손으로 정원의 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대감, 세상 만물은 겉모습이 시들면 추해지기 마련이지만 마음의 밭을 잘 가꾼 사람은 늙을수록 그 향기가 짙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의 고난을 통해 그 이치를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소.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과거에 급제한 것도 아니오. 높은 벼슬에 오른 것도 아니오. 오직 부인을 알아보고 내 사람으로 맞이한 것이오. 내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반드시 부인을 다시 찾아내어 사랑하리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낸 전우애와 식지 않은 사랑의 온기가 가득했다. 정원의 맹세처럼 진정한 사랑은 육체의 아름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자 소담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과 정원의 깊게 패인 주름살이 하나로 어우러져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는 듯했다. 그것은 거칠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무언의 가르침이자 진실한 사랑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였다. 바람이 불어와 뜰 앞에 국화가 흔들리자 그윽한 향기가 온 집안을, 아니, 온 세상을 감싸 안았다. 그것은 시들지 않는 덕행의 향기였고 영원히 기억될 사랑의 향기였다.